이상근은 오늘로 50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 버스 정류장에서 5걸음쯤 떨어진 모퉁이. 간판에는 흰 페인트로 눌러쓴 5글자. 상근사진관. 페인트는 이미 오래전에 발에어 회색에 가까웠지만 상근은 굳이 새로 칠하지 않았다. 낡은 것이 낡은 채로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는 생각해왔다. 오늘은 그 간판을 내리는 날이었다. 75해를 살아오는 동안 그는 이 작은 사진관에서 평생을 보냈다. 20살 무렵 어깨 너머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해 30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이 읍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100일 사진, 자라난 아이들의 졸업사진, 짝을 만난 이들의 결혼사진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세월은 필름을 삼키듯 그의 손님들도 함께 삼켜버렸다. 휴대전화 하나로 누구나 사진사가 되는 시대가 되자 사진관 문턱을 넘는 발걸음은 하나둘 줄어들었다. 지난 몇 년은 한 달에 손님 며칠 세는 게 전부였다.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진 어느 날, 상근은 마침내 결심했다. 오늘 이 문을 닫기로. 아침 일찍 그는 가게 문을 열었다. 유리문에 붙은 낡은 스티커, 즉석사진, 여권사진, 각종 증명사진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 낀 진열장 안에는 빛바랜 액자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노부부, 모두 그가 손수 찍고 손수 인화하고 손수 고른 액자에 끼워 넣은 얼굴들이었다. 그는 진열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사진관을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 여기지만 상근에게는 이곳이 곧 그의 인생 전체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 하나하나에 그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다. 가게 안쪽, 암실로 쓰던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만 그는 오래된 필름과 인화 도구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쟁여두었다. 나무 선반 위에는 종이, 상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상자마다 연도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1975, 1976, 1977 젊은 시절에 그가 손수 적어 놓은 숫자들이었다. 그는 가장 오래된 상자를 향해 손을 뻗다가 문득 멈추었다. 그 상자 안에 그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꺼내보지 않은 필름 한 통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손을 대지 못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상자 뚜껑을 도로 덮었다. 아직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유리문에 걸린 종이 잘랑 소리를 냈다. 상근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읍내 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 거리를 걷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후 6시, 마지막 영업을 마치면 이 사진관은 영영 문을 닫는다. 50년의 시간이 오늘 하루로 마무리되는 셈이었다. 그는 손목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젊은 시절 외삼촌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시계였다. 이 시계 역시 50년 동안 그의 손목을 떠난 적이 없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한 번 마음에 담으면 좀처럼 놓지 못하는 것이 그의 천성이었다. 낮 동안 몇몇 오랜 단골들이 찾아왔다. 인근 정육점 주인이 마지막으로 가족사진을 찍고 싶다며 아내와 손주를 데려왔다. 3대가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는 모습을 상근은 능숙한 손길로 카메라에 담았다. 셔터를 누르기 직전 그는 늘 그래왔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오늘 중에 제일 예쁜 얼굴로. 그 말 한마디에 5 쌀배기 손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이 고스란히 필름 대신 메모리 카드에 새겨졌다. 정오 무렵에는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악수를 청하러 왔을 뿐이었다. 자네 사진관 문 닫는다는 소문 듣고 왔네. 50년이면 나라도 인사는 해야지 싶어서. 두 노인은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민학교 운동장, 여름날의 소나기, 그리고 이제는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옛 동무들 이야기가 오갔다. 오후에는 근처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 부부가 찾아와 둘만의 사진을 청했다. 결혼 50주년 기념이라 했다. 젊었을 때는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어요. 목사의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상근은 조명을 조절하며 오래된 습관대로 중얼거렸다. 여유가 없어서 못 찍은 사진일수록 나중엔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그 말에 목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렇게 하나둘 다녀간 손님들의 얼굴을 상근은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들이지만 렌즈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지었다. 조금은 긴장하고 조금은 설레는 사진 속에 영원히 남을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표정이었다. 상근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낡은 장부를 꺼냈다. 손님들의 이름과 촬영 날짜가 만년필 글씨로 빼곡히 적힌 장부였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끝이 문득 한 곳에서 멈췄다. 1976년 어느 봄날의 기록. 이름 대신 그저 졸업사진. 여자 한 명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름을 적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을 용기가 없었던 것을 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장부를 덮으며 상근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을 마저 정리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거리에 인적이 뜸해졌다. 상근은 마지막으로 진열장을 정리하며 액자 하나하나를 천으로 닦았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계속 곁눈질로 암실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쥐던 날, 그리고 그 카메라 뒤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그날 그는 사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기 시작했다. 상근은 의자에서 일어나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러나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에 걸린 영업 중 팻말을 바로잡았다. 그는 창가에 놓인 낡은 카메라,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 필름식 수동 카메라를 들어 손에 쥐어 보았다. 렌즈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잔 흠집이 나 있었다. 이 카메라로 그는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첫 만남과 마지막 인사를 모두 이 작은 상자 속에 담아왔다. 문득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50년 동안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얼굴은 단 한 장도 세상에 내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얼굴은 오직 암실 구석, 낡은 상자 안에서만 존재해왔다. 거리에는 이제 완전히 노을이 내려앉았다. 붉은 빛이 유리창을 넘어 사진관 안쪽까지 스며들었고 진열장 속 얼굴들도 그 빛을 받아 잠시 생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상근은 카메라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다시 암실문 쪽으로 향했다. 마음 한편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더는 미룰 수 없지 않겠느냐고.
상근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50년 전 봄날의 햇살이 아른거렸다. 그는 문득 자신이 평생 찍어온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다. 신부의 수줍은 미소, 갓 태어난 아이의 앙증맞은 주먹, 졸업하는 학생들의 홀가분한 웃음. 그 모든 얼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그의 렌즈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의 이야기만은 단 한 번도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지금껏 흘러온 것이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다. 상근은 눈을 떴다. 마지막 손님이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지팡이를 짚은 노년의 여인이었다. 옅은 회색 코트에 흰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잠시 문턱에서 망설이듯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상근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한 걸음이 50년의 기다림을 끝맺는 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1976년 봄, 25의 상근은 이제 막 문을 연 사진관의 조수였다. 당시 사진관 주인은 그의 외삼촌이었다. 상근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차에 외삼촌 밑에서 어깨너머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밥벌이를 위한 일이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해 봄, 읍내 여자고등학교의 졸업 시즌이 찾아왔다. 졸업사진을 찍으러 오는 여학생들의 발걸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다. 상근은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조절하는 일을 맡았고 실제 촬영은 외삼촌이 도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진관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혼자 들어섰다. 교복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친 그녀는 단정하게 따은 머리에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인 얼굴이었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다. 졸업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단체로 찍었는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혼자 왔어요. 외삼촌이 마침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던 터라 상근이 대신 그녀를 응대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혼자서 손님의 사진을 찍어보는 순간이었다. 긴장한 손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삼각대 높이를 맞추는 그의 모습을 연희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떨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연희가 그를 다독이듯 웃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이니까. 우리 둘 다 처음인 셈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상근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그는 조심스레 카메라 뒤에 섰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연희의 얼굴은 그가 지금껏 봐온 그 어떤 얼굴과도 달랐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하나, 둘. 그가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연희가 문득 물었다. 근데 사진 찍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 제일 예쁘게 나와요? 상근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가장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 그게 제일 예쁜 표정이 된다고. 삼촌이 그러셨어요. 연희는 그 말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셔터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상근은 뷰파인더 너머로 그녀의 그 미소를 오래도록 눈에 새겼다. 그날 저녁 외삼촌은 필름을 감으며 상근에게 지나가듯 한마디를 건넸다. 사진사라는 게 말이다. 남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 찍어주는 일이야. 정작 제 인생 좋은 순간은 못 찍고 사는 게 사진사 팔자지.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훗날 상근의 인생을 고스란히 예언한 말이 될 줄은 그도 알지 못했다. 사진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연희는 사진관 앞을 몇 번이고 서성였다. 상근이 인화한 사진을 조심스레 건넸을 때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예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상근 씨. 그날 이후로 연희는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종종 사진관에 들렀다. 필름이나 인화지를 사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상근도 그녀도 그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좋아하는 노래,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연희는 특히 소설 읽기를 좋아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사연을 상근에게 들려줄 때면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상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연희는 원래 도시로 나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담임 선생님도 그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 형편은 넉넉지 못했다. 아버지는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장녀로서 동생 둘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될수록 상근은 그녀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안쓰러움과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상근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밑에서 자란 그는 사진관 조수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그는 연희를 만나는 날이면 없는 형편에도 길거리 국화빵을 사들고 나가곤 했다. 연희는 그런 그를 두고 돈도 없으면서 괜히 사온다고 타박했지만 그 국화빵을 받아들 때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읍내 하나뿐인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도 있었다. 상영관 안에서 연희는 슬픈 장면마다 눈물을 훔쳤고 상근은 그런 그녀의 옆얼굴을 영화보다 더 오래 바라보았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설 때 연희가 물었다. 왜 자꾸 저를 그렇게 쳐다봐요? 상근은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화면보다 재밌는 표정을 지으셔서요. 연희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팔을 살짝 때렸다. 그날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극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상근이 가져온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함께 걸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레 맞닿았다. 연희는 그날의 빗소리를 유독 오래 기억한다고 훗날 말하곤 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한 노래처럼 들렸다고. 언젠가는요. 연희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읍내를 떠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때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상근이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절반쯤 섞여 있었다. 연희는 대답 대신 그저 웃었다. 그 웃음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상근은 끝내 알 수 없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만 누구도 먼저 고백하지 않았다. 상근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조수 신세로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연희는 자신의 처지가 그의 앞날의 짐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계절이 지나기 전에 언젠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가을 바람이 사진관 처마 끝 풍경을 흔들던 어느 저녁, 연희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상근의 옆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담겨 있었다. 상근은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상근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암실에 홀로 앉아 그동안 몰래 찍어둔 연희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보았다. 졸업사진을 찍던 날의 미소, 평상에 앉아 이야기하던 옆모습, 극장 앞에서 우산을 함께 쓰던 뒷모습,
정식으로 청해서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언제나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그의 눈과 손이 먼저 셔터를 눌렀을 뿐이었다. 그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 가을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연희의 얼굴이 담긴 필름 한 컷을 따로 골라내어 작은 봉투에 넣었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날, 이 사진과 함께 마음을 전하리라 다짐하면서 그는 그 봉투를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이 훗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리지 않을 상자가 되리라고는 그때의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상근은 평소보다 일찍 사진관 문을 열었다. 연희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 하루 종일 문 쪽을 흘깃거렸지만 그녀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상근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국화빵 봉지를 손에 쥔 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정면으로 물어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연희의 집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낯선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다. 그 앞에 낯선 중년 남자와 연희의 부모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서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상근은 국화빵 봉지를 손에 쥔 채 골목 어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멀리서도 들려오는 대화 속에 상근은 낯선 지명 하나와 혼처라는 단어를 언뜻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연희는 사진관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근은 매일같이 문 쪽을 바라보며 그녀를 기다렸지만 골목 끝에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대문 앞에는 낯선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이웃 사람에게 물어 겨우 알아낸 사실은 그를 절망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 집 딸 시집 갔다던데 서울 어디 부잣집으로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정해진 혼처라고 하더라고. 상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국화빵 봉지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며칠 전 골목 어귀에서 보았던 검은 승용차와 낯선 남자, 그리고 혼처라는 단어가 그제야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연희가 왜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른 얼굴로 자신의 곁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그때 자신의 앞날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그저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듯 그의 곁에 머물렀던 것이었다. 상근은 며칠을 알아누웠다. 외삼촌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그의 목까지 가게 일을 도맡았다. 열이 내리고 다시 일어난 상근은 예전과 겉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손에 들었다. 이번에는 밥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있기 위해서였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는 적어도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상근은 외삼촌의 사진관을 이어받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문을 열었다. 그는 부지런히 일했다. 결혼도 다른 인연도 몇 차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끝내 누구와도 평생을 함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일밖에 모르는 노총각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 번은 이웃 마을 중매쟁이가 참한 교수라며 한 여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선을 보는 자리에서 상근은 예의를 갖추어 웃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맴돌았다. 상대 여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마음에 다른 분이 계신가요?
상근은 부인하려 했으나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침묵이 길어졌다. 결국 그 혼담은 흐지부지 끝이 났다. 외삼촌은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찼지만 더는 채근하지 않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상근은 혼자만의 세월을 쌓아갔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밤늦도록 인화 작업에 몰두하는 나날이었다. 손님이 뜸한 저녁이면 그는 홀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낡은 흑백 사진들을 정리했다. 그 작업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다. 타인의 추억을 정리하는 일이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추억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명절이면 그는 조카들의 재롱잔치 사진이나 손님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주며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어 홀로 남으면 그는 종종 사진관 뒷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평상은 50년 전 연희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낡아서 몇 번이나 나무판을 갈아 끼웠지만 그는 굳이 평상을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았다. 그는 그 시절 몰래 찍어둔 연희 사진이 담긴 필름 봉투를 나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따금 마음이 무너질 듯한 밤이면 그는 그 상자를 꺼내 손끝으로 봉투 위를 쓸어보곤 했다. 그러나 봉투를 열어 필름을 인화하는 일만은 끝내 하지 않았다. 인화한다는 것은 곧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인화하지 않은 사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같다. 언젠가 그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되는 적이 있었다. 필름 속에 갇힌 연희는 여전히 20살의 얼굴로 가을 햇살 아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세상에 꺼내놓지 않는 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멈춰 있을 수 있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상근의 검은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사진관 앞 벚나무가 몇 번이고 꽃을 피우고 졌다. 그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장비를 바꾸었고 시대에 맞춰 즉석사진과 증명사진 위주로 사업의 방향도 바꾸었다. 그러나 나무 상자 속 그 필름 봉투만은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간혹 손님 중에는 연희와 닮은 뒷모습을 가진 이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상근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돌아서서 마주한 얼굴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그런 순간을 겪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헛된 기대는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이라고. 그러나 다잡은 마음은 얼마 못 가 다시 흐트러지곤 했다. 그리움이란 것은 아무리 눌러도 다시 고개를 드는 끈질긴 감정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상근은 연희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기도 했다. 서울로 시집간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남편이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는 소식,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남편과 사별했다는 소식까지. 그 모든 소식을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듯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사별 소식을 들었던 그날 밤만은 유독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에도 나무 상자를 꺼내 어루만졌다. 그러나 역시 봉투를 열지는 않았다.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안의 필름은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먼 친척이었다. 그는 상근에게 별다른 의도 없이 지나가듯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었다. 그 집 딸 말이야. 자네도 알지? 옛날에 여기 살던 남편 먼저 보내고 요즘은 혼자 지낸다더라고. 자식들은 다 출가시켰고 상근은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볼까? 안부라도 전해볼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50년의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와서서 무슨 낯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싶었다. 게다가 연희가 자신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에게 자신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 중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다. 상근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사진관을 찾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낯설게 늙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놀란 적도 있었다. 세월은 늘 그렇게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가장 많은 것을 앗아가는 법이었다. 그는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을 때마다 연희와 함께 걷던 그 시절의 거리가 떠올랐다. 노래가 끝나고 나면 그는 늘 조용히 라디오를 껐다. 추억에 너무 깊이 잠기는 것이 오히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데 방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하루도 사진관 문을 거르지 않았다. 몸이 아픈 날에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셔터를 올렸다. 그것이 그가 지켜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진관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깃든 50년 전의 기억. 그는 그 두 가지만은 스스로 놓아버리고 싶지 않았다. 폐업을 결심하던 날 밤, 그는 오랜만에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빛바랜 봉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50년 전 그날의 필체로 그는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어두었었다. 가장 그리운 얼굴. 그는 봉투를 손끝으로 오래도록 쓸어보다가 결국 다시 상자 뚜껑을 닫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제 사진관 문을 닫는 오늘, 그는 마지막으로 그 상자와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것이 스스로 상자를 여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 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을 통해 찾아오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다시 오늘이었다. 상근은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5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었다. 낡은 조명 장비, 색이 바랜 배경천,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은 사진들까지 그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아침 일찍부터 그는 진열장 속 액자들을 하나씩 떼어내 신문지로 감쌌다. 몇몇 액자는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지역 문화원에서 마을 기록 자료로 쓰겠다며 가져가기로 했다. 트럭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근은 액자 하나하나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그 중에는 30년 전 세상을 떠난 옛 이웃의 젊은 시절 얼굴도 있었고 지금은 중년이 된 손님의 백일 사진도 있었다. 그는 액자를 감싸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다들 잘 가시게들. 정오 무렵 그는 암실로 쓰던 골방에 들어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나무 선반 위에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오래된 필름과 인화도구,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은 채 남겨진 사진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상자에 담아 마을 주민센터에 기증하기로 한 지역 문화원 트럭에 실을 준비를 했다. 상자를 옮기는 그의 손길은 느릿했다. 물건 하나를 옮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선반 한켠에는 그가 젊은 시절 손수 만든 나무 삼각대도 놓여 있었다. 다리 하나가 삐걱거려 이제는 쓸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늘 곁에 두었다. 그는 삼각대의 나무 결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이 물건과 함께해온 무수한 셔터 소리들을 떠올렸다. 그러다 그는 가장 안쪽 선반, 가장 오래된 상자 앞에서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1976년이라 적힌 라벨. 그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이 상자를 열어볼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겉면에는 50년 전 그의 필체로 적힌 4글자. 가장 그리운 얼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봉투 안에는 작은 필름 한 컷이 들어 있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필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필름을 눈높이로 들어 형광등,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음화 속에 담긴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는 그 윤곽만으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웃고 있던 20살 연희의 얼굴이었다. 그는 필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두 갈래의 감정이 부딪혔다. 이대로 다시 상자에 넣어두고 평생 간직해온 방식 그대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필름의 빛을 통과시켜 인화지에 담아낼 것인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번지기 시작한 하늘 아래 읍내 사람들이 하나둘 저녁장을 보러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도 이제는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어차피 오늘로 이 암실도 이 인화 장비도 모두 마지막이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이 얼굴을 세상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상자와 함께 어딘가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문득 그는 젊은 시절 외삼촌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인화하지 않은 필름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순간과 같은 거다. 언젠가는 빛을 보게 해줘야 그 순간도 온전히 끝을 맺는 법이야. 그때는 무심히 흘려들었던 그 말이 5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오래된 확대기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지막 남은 인화지 몇 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50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손길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필름을 확대기에 걸고 붉은 안전등 아래에서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갔다. 암실 안의 붉은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낮게 드리워졌다. 50년 전, 갓 25이던 그가 이곳에서 처음 인화를 배우던 그 순간과 지금 75이 되어 마지막 인화를 하는 이 순간이 하나의 붉은 빛 속에서 겹쳐지고 있었다. 인화지 위에 서서히 형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 점차 또렷한 윤곽으로 변해갔다. 이마, 눈썹, 그리고 그 눈망울. 붉은 안전등 아래에서 현상액이 찰랑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암시를 채웠다. 상근은 숨죽인 채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단 몇 초 사이에 인화지 위로 응축되어 나타나는 듯했다. 마침내 인화지 위로 완전히 떠오른 얼굴은 그가 5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는 핀셋으로 조심스레 인화지를 건져 올려 정지에게 옮겼다. 손끝이 떨려 하마터면 인화지를 놓칠 뻔했다. 상근은 현상의 그릇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가을 햇살 아래 20살의 연희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50년 전 그날 그가 가장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 예쁜 표정이 된다고 말했을 때 지어 보였던 바로 그 미소였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건조대에 걸어두고 암실 밖으로 나왔다. 창밖에는 이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진열장 앞 의자에 앉아 방금 인화한 사진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상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 손님이었다. 문턱을 넘어선 이는
지팡이를 짚은 노년의 여인이었다. 옅은 회색 코트에 흰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사진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상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그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나치금이었다. 증명사진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여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 상근의 귓가에 걸렸다. 호적 정리할 일이 있어서 오늘 안에 여권용 사진이 필요해서요. 네, 그럼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상근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답하며 촬영용 의자를 가리켰다. 여인은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스카프를 살짝 고쳐 매는 손짓,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그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상근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렸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감각이 낯선 파문처럼 번져 올랐다. 그는 조명을 조절하는 척하며 곁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주름진 눈과 세월에 옅어진 눈썹. 그러나 그 눈망울만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여인은 사진관 안을 둘러보다가 진열장 속 오래된 액자들의 시선을 오래도록 두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문득 건조대에 걸린 사진 한 장에 가서 멈추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인화지 위, 가을 햇살 아래 웃고 있는 20살 처녀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여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려다가 이내 다시 주저앉았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상근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카메라를 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기 실례지만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 만큼 떨려 나왔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인은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건조대에 걸린 사진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마치 그 사진 속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사진관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창밖 노을빛이 유리창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상근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여인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이 근처는 아주 오래전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졸업하던 해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네요. 상근의 손끝이 카메라를 쥔 채로 굳어버렸다. 졸업하던 해. 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러셨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증명사진 뒷면에 적어야 해서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여권용 증명사진에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상근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핑계로든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카메라 뒤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사진관 안에는 늦은 오후의 정적이 감돌았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상근은 렌즈캡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벌었다. 무엇 하나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착각으로 끝나버릴까 두려웠고 동시에 진실이 될까 봐도 두려웠다.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답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귓가에 닿는 순간 상근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사진관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겨우 정신을 다잡으며 카메라 뒤로 몸을 숨기듯 자세를 잡았다. 그럼 찍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고개를 조금만 이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연희는 그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상근은 뷰파인더 너머로 그녀의 옆얼굴을 마주했다. 세월이 앗아간 것들 너머로 50년 전 그날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광대뼈의 선, 콧날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고개의 습관까지. 그것은 분명 그가 평생 잊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셔터 위에서 멈칫거렸다. 50년 전에도 그는 이렇게 뷰파인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셔터를 누르기를 망설였었다. 그때는 부끄러움 때문이었고 지금은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두 가지 감정이 세월을 뛰어넘어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차마 입 밖으로 확신을 꺼내지 못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얼굴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확신마저 흐릿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그리움이 너무 깊어 닮은 얼굴 하나에도 그녀를 겹쳐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을 몇 번이고 상상해왔다고.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건넬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수없이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눈앞에 닥치자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들이 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그는 그저 렌즈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 됐습니다. 그가 셔터를 누르며 말했다. 찰칵 소리와 함께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이 이번에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었다. 사진을 확인하는 동안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들 위를 천천히 훑었다. 그러다 그녀는 사진관 한쪽 구석에 세워진 낡은 나무 삼각대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가 삼각대의 다리를 손끝으로 살짝 매만지는 모습을 상근은 카메라 화면 너머로 가만히 지켜보았다. 손끝이 삼각대의 나뭇결을 따라 움직이는 그 동작 하나에도 어쩐지 낯익은 익숙함이 묻어났다. 이 삼각대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상근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이 사진관을 오래 운영해 오셨나 봐요. 연희가 화제를 돌리듯 물었다. 네, 올해로 50년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연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50년이요? 그럼 혹시 젊었을 때도 이곳에서 일하셨어요? 상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25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조수였다고요. 연희가 나직이 되뇌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 어딘가를 헤매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 이 사진관에서 졸업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러셨습니까? 상근은 애써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는 어떤 사진사가 찍어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젊은 조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네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옅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를 애써 감추려는 듯한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연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낯설지 않았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상근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희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살짝 놓칠 뻔했다. 상근이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저으며 스스로 몸을 가누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그녀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상근은 그녀를 의자에 다시 앉히며 조심스레 물었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근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동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건조대에 걸린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옛 사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 사진은 그녀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물었다. 누구 사진인가요? 아까부터 자꾸 눈이 가서요. 상근은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얼버무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알던 분입니다. 오늘 정리하다가 우연히 필름을 발견해서 인화해 본 겁니다. 오래전에 알던 분. 연희가 그 말을 곱씹듯 반복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건조대 앞으로 다가갔다. 상근은 그녀를 만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오기를 마음 한편으로는 기다려온 것 같기도 했다. 연희는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가을 햇살 아래 웃고 있는 20살 처녀의 얼굴.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진 그녀가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디서, 언제 찍으신 건가요? 1976년 가을입니다. 상근이 조용히 대답했다. 졸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이었는데 정식으로 청하지 못하고 몰래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사진 가장자리를 스치듯 다가갔다. 그녀는 차마 사진에 손을 대지 못한 채 허공에서 손가락을 멈추었다.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상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말했다. 서연희 씨입니다. 사진관 안에 정적이 흘렀다.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상근 씨. 그녀가 마침내 그의 이름을 불렀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상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두 사람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고 사진관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여전히 무심하게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50년의 세월이 그 짧은 정적 속에서 한꺼번에 되감기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사진관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50년이라는 세월이 그 짧은 침묵 사이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먼저 마음을 추스른 것은 연희였다. 그녀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상근 씨 맞으시죠? 국화빵을 사들고 오시던 그 상근 씨. 맞습니다. 상근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연희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사진관 안쪽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50년 전 사진관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두 젊은이의 모습이 그 위로 겹쳐 보이는 듯했다. 연희는 오랫동안 참아온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을 준비가 된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소파에 앉은 연희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상근은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50년 전 그 손이 얼마나 곱고 여렸는지를 떠올렸다. 그해 가을,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사실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상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먼 친척벌 되는 분이 중매를 넣으셨어요. 그 댁 아들과 혼인하면 아버지 수술비를 대주시겠다고 하셨죠. 부모님은 처음엔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어요.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는 얼굴로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했죠. 그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상근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듯 들었다. 50년 동안 품어온 오해와 그리움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근 씨한테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무리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둘 다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없이 제 곁에 오래 앉아 계셨던 거군요. 상근이 나직이 말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이 제가 상근 씨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하지만 차마 작별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상근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울로 시집가서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껴주었고 아이 셋을 낳아 함께 키웠죠. 연희가 담담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이는 몇 해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막내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남편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이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이도 어렴풋이 눈치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런 배려가 오히려 저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죠. 그러셨군요. 상근이 조용히 답했다. 그는 그녀의 남편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원망도 질투도 아닌 그저 짙은 씁쓸함이었다. 그런데 상근 씨는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째서 여태 혼자? 상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딱히 정해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지가 않더군요. 연희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삼켰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손수건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걸 50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낡은 극장표 반쪽이었다. 5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보았던 그 영화의 표였다. 표 뒷면에는 흐릿해진 연필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참 좋았어요. 상근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다. 다름 아닌 자신의 필체였다. 그날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 그는 극장표 뒷면에 그 문장을 적어 그녀에게 건넸었다. 부끄러워 차마 말로는 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씨로나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연희는 아무 말 없이 표를 받아 코트 주머니에 넣었을 뿐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상근은 알지 못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상근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연희가 답했다. 시집 갈 때도 몰래 챙겨갔고 이사를 몇 번을 다녀도 이것만은 꼭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이게 뭔지 몰라요. 힘든 순간마다 저는 몰래 이 표를 꺼내 보면서 견뎠어요. 그때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행복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에도 저는 이 표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순간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오히려 이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상근은 그 낡은 극장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간직해온 것이었다. 그는 필름 속에, 그녀는 낡은 종이 한 장 속에. 그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형태는 달라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해 흐르는 법이라고. 필름이든 극장표든 그것을 50년간 지켜온 이유는 결국 하나였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 저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상근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암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온 그는 빛바랜 봉투를 연희 앞에 내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50년 전 그의 필체로 적힌 네 글자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장 그리운 얼굴. 연희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봉투 위를 조심스레 쓸었다. 이 안에 연희 씨의 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근이 말했다. 졸업사진을 찍던 날 몰래 한 장 더 찍은 겁니다. 오늘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화했고요. 연희는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의 어깨가 다시 한번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가 간직해온 50년의 흔적을 마주하고 있었다. 창밖 노을이 점차 짙어지며 사진관 안은 서서히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다. 그런데 상근 씨. 연희가 마침내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왜 저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그냥 떠나보내셨어요? 그 질문에 상근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50년 동안 그 자신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온 질문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대답을 찾아 먼 길을 되짚어가는 사람처럼 침묵을 지켰다. 사진관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저녁 매미 울음소리만이 감돌았다. 상근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연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에는 50년 동안 사겨온 회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저는 연희 씨 댁 골목 어귀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국화빵을 사들고요. 그런데 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어른들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혼처라는 말을 언뜻 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손에 든 국화빵 봉지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때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짐작만 했을 뿐입니다. 확신은 없었죠. 상근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날 이후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다 이웃 사람에게서 연희 씨가 서울로 시집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짐작만 했을 뿐입니다. 상근이 고개를 저었다. 확신은 없었죠. 그저 제가 나서면 오히려 연희 씨의 처지를 더 힘들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병환도 집안 형편도 제가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물러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25 조수 나부랭이가 무슨 자격으로
연희 씨의 앞날을 붙잡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제 욕심일 뿐이라고요. 아버님 병환을 낫게 해드릴 능력도 연희 씨 가족을 책임질 형편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연희 씨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연희 씨에게 더 큰 짐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끝으로 무릎을 매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연희 씨에게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그 두려움이 어쩌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 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상근 씨가 저를 쉽게 놓아버렸다고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제가 덜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원망하셔도 됩니다. 상근이 담담히 말했다. 저 역시 제 선택을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붙잡았어야 했다고 수백 번도 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회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연희 씨를 더 놓아드릴 수 없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50년 동안 상자 속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상근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려다 문득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사진관 안에는 50년 동안 쌓여온 그리움과 회한이 이제야 비로소 공기 중으로 풀려나오는 듯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마저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침묵을 방해하지 못했다. 한참 만에 연희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이렇게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5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상근 씨, 연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지금껏 제가 상근 씨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상근 씨도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든 세월을 홀로 견뎌오신 것 같네요. 힘들었다기보다는 상근이 옅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연희 씨를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요. 기다림이라 연희가 그 말을 되뇌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상근 씨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상근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연희 씨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누구와 함께이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제 마음이 향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연희 씨가 좋은 남편분을 만나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셨다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조금 전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다. 원망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50년 만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지그시 누르며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나직이 웃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네요. 지난 50년 동안 늘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린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상근 씨, 그녀가 눈물 사이로 옅게 웃으며 물었다.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신 적이 없으세요? 상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몇 번인가 좋은 인연이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온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지 않더군요. 아마도 이 상자 속의 얼굴이
제 마음 한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한 번은 정말 좋은 분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있을 때조차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저는 다른 얼굴을 떠올리고 있더군요. 그것이 그분께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았기에 결국 제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저 때문에 상근 씨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아닙니다. 상근이 그녀의 말을 조심스레 가로막았다. 연희 씨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 인생을 살아왔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오늘 하루가 50년의 기다림을 보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사진관 안,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있었다. 벽시계는 여전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시간의 흐름이 이제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힘이 되지 못했다. 상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오래된 커튼을 살짝 걷었다. 거리에는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그는 50년 전에도 저 자리에서 이 거리를 바라본 적이 있음을 문득 떠올렸다. 그때는 연희를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 바라본 거리였지만 지금은 그녀가 바로 등 뒤에 앉아 있다는 안도 속에서 바라보는 거리였다. 연희 씨, 그가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더 나누고 가시겠습니까? 5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서요. 연희는 손수건을 곱게 접어 핸드백에 넣으며 옅게 웃었다. 네, 저도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 채워지고 있었다. 상근은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사진관 유리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상근은 사진관 뒤쪽에 딸린 작은 살림방에서 낡은 찻잔 2개를 꺼내왔다. 오랫동안 손님용으로 쓰지 않았던 찻잔이라 그는 먼지를 조심스레 닦아낸 뒤 뜨거운 보리차를 따랐다. 찻잔에는 오래전 유행하던 꽃무늬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문득 이 찻잔을 마지막으로 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변변한 게 없어서요. 그가 찻잔을 건네며 멋쩍게 웃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연희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며 답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찻잔을 감싼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문득 낮게 웃음을 지었다. 예전에도 상근 씨가 끓여주신 보리차를 마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상근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날 사진관 평상에 앉아서요. 그때는 얼음도 없이 미지근한 보리차였는데 그래도 참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죠. 연희가 옅게 웃었다. 그때는 뭐든 다 맛있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한결 편안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사진관 안쪽까지 은은히 스며들었다. 아이들은요? 상근이 조심스레 화제를 꺼냈다. 다들 잘 지내십니까? 네, 다행히도요. 연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큰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둘째는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막내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손주도 넷이나 됐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을 상근에게 보여주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상근은 사진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다들 밝고 건강해 보이는군요. 특히 이 막내 손주. 눈매가 연희 씨를 꼭 닮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연희가 뿌듯한 듯 웃었다. 그러다 그녀의 표정이 다시 조금 어두워졌다. 그런데 상근 씨는요. 자녀도 조카도 없이 이렇게 혼자 외롭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상근이 솔직하게 답했다. 명절이면 유독 그런 마음이 들곤 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며 살아왔으니까요. 비록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필름 속에만 담아두어야 했지만요. 연희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저 때문에 그렇게 사셨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근이 부드럽게 말했다. 연희 씨가 잘 사셨다는 게 저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붙잡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연희 씨를 지켜낸 셈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수술도 잘 되셨겠지요? 네, 다행히 아버지는 그 후로 10년을 더 사셨어요. 연희가 답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딸을 팔았다고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고요. 저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제가 원해서 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상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을 살리고 동생들을 지켜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라도 연희 씨를 존경했을 겁니다. 연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침묵했다. 이윽고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상근 씨, 이제 사진관 문을 닫으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상근이 답했다. 그저 남은 시간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오래된 카메라나 만지작거리면서요. 가끔 근처 하천으로 산책이나 나가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들으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조금 쓸쓸하게 들리네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익숙해서 그런지 그리 쓸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상근이 담담히 웃으며 답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연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가끔 이렇게 차 한잔 나누러 와도 될까요? 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리 먼 길도 아니니까요. 고속버스로 2시간 남짓이면 오는 거리인데요. 상근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언제든지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50년 전 사진관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젊은이의 모습이 이제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두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 담긴 마음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상근 씨, 연희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아까 찍어주신 제 증명사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상근이 카메라를 가져와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연희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 사진 속 제 표정이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아까 무슨 생각을 하면 예쁘게 나오냐고 물었을 때 상근 씨가 해주셨던 말이 떠오르네요. 가장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 된다고 하셨죠. 기억하고 계셨군요. 상근이 놀란 듯 말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상근 씨를 떠올렸거든요. 연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마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상근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50년 전과 똑같은 대화가 5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마음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는 문득 50년 전 그날 렌즈 너머로 그녀에게 같은 말을 건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스스로도 그 말에 얼마나 깊은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평생을 관통해온 진심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찻잔의 온기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은 시절 함께 다녔던 골목길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시절 함께 알던 이웃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마치 5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을 단 하룻밤 사이에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했다. 참, 연희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아까 그 삼각대요. 아직도 고칠 수 있나요? 다리 하나가 삐걱거리던데 이제 와서 고쳐봐야 쓸데도 없는데요. 상근이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오늘 밤엔 왠지 다시 한번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연희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적막했던 사진관 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줄도 모른 채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상근은 문득 벽시계를 바라보고는 놀란 듯 말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연희가 손사래를 쳤다. 오히려 이렇게 오래 이야기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이들도 각자 바빠서 저 혼자 조용히 지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럼 오늘 밤은 근처 여관에서 묵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근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서울까지 가시는 건 걱정이 되어서요.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마침 막내에게는 며칠 다녀오겠다고 말해두었으니까요. 상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 가로등이 늘어선 거리를 가리켰다. 저 모퉁이를 돌면 작은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문단속을 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다. 손님을 배웅하는 일이야 평생 해온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발걸음의 의미가 사뭇 달랐다.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 있었다. 여관까지 바래다 주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상근은 지팡이를 짚은 연희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발을 옮겼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거리는 5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흙길이었던 골목은 아스팔트로 덮였고 낮은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2층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이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 길, 50년 전이랑 똑같네요. 연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많이 변했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상근이 답했다. 매일 이 길을 걸으면서도 오늘처럼 새삼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말씀하세요. 상근이 답했다. 상근 씨와 사진 한 장 함께 찍고 싶어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50년 전에는 끝내 함께 찍지 못했던 사진이잖아요. 상근은 그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50년 전 그날, 그는 연희 사진을 몰래 찍기만 했을 뿐, 정작 함께 사진을 찍을 용기는 내지 못했었다.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후회 중 하나였다. 그럽시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내일 아침, 사진관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약속대로 사진관을 다시 찾았다. 상근은 이미 마지막으로 남겨둔 조명과 배경천을 정리해둔 상태였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철거하려던 촬영 장비 일부를 다시 세워두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상근이 의자 2개를 나란히 놓으며 말했다. 연희가 자리에 앉자 상근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했다. 그는 셀프 타이머를 맞추고 조심스레 연희의 옆자리에 앉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렌즈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의자에 앉으며 그는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평생 남을 단정하게 매만져 주던 손으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연희도 곁에서 조용히 머리를 매만지며 옅게 미소 지었다. 긴장되네요. 연희가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근이 답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직접 사진 속에 들어가 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타이머가 째깍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사진관 안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 들어와 진열장을 대신해 이제는 텅 비어버린 벽면 위에 옅은 빗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그 순간 상근은 문득 5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가장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예쁜 표정이 된다는 말. 그는 곁눈질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같은 순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50년의 그리움과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의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찰칵 셔터가 눌렸다. 그 사진 속에는 5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주름진 얼굴에도 세월의 바랜 머리카락에도 그 미소만큼은 50년 전 그 가을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상근은 사진을 확인하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은 나란히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부끄러워 감히 마주보지 못했을 그 거리에서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사진이야말로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무엇이요? 연희가 물었다. 50년 전 못다 찍은 사진이요. 상근이 답했다. 그때는 연희 씨 얼굴만 몰래 찍었을 뿐 정작 둘이 함께한 순간은 단 한 장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5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조용히 메워주고 있었다. 이 사진, 인화해서 나눠 가질까요? 상근이 물었다. 네, 꼭이요. 연희가 답했다. 저는 이걸 그 낡은 극장표 옆에 나란히 넣어두려고요. 상근은 조심스레 사진을 인화했다. 이번이 이 오래된 확대기로 찍어낼 마지막 사진이 될 터였다. 그는 인화질 위로 떠오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50년 전 홀로 지켜보았던 연희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완성된 재회의 기쁨이었다. 그는 인화질을 건조대에 걸며 이 확대기가 평생 찍어낸 수천 장의 사진 중 이 한 장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이 되리라 생각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마르고 있는 동안 상근은 마지막으로 사진관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진열장, 먼지 쌓인 조명 장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쓰임을 다한 낡은 삼각대까지 50년 동안 그를 지탱해준 이 작은 공간이 오늘 비로소 그의 오랜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었다. 문득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저 시계는 그가 이 사진관을 열던 날부터 한결같이 걸려있던 것이었다. 이제 이 시계도 새로운 자리를 찾아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시계를 조심스레 벽에서 떼어내며 문득 이 모든 물건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50년 동안 이 공간을 지나간 수많은 얼굴들의 흔적이 이 작은 시계 하나에도 새겨져 있는 듯했다.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겠군요.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연희가 물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상근이 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공간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이렇게 다시 찾았으니까요. 연희는 상근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디서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근이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답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지역 문화원에서 보낸 트럭이 도착했다. 상근은 마지막 남은 짐들을 트럭에 실었다. 연희는 곁에서 조용히 그를 도왔다. 짐을 다 실은 뒤 상근은 마지막으로 사진관 문 앞에 섰다. 그는 유리문에 붙은 스티커를 조심스레 떼어내고 그 자리에 걸려있던 낡은 나무 간판을 두 손으로 내려안았다. 간판을 품에 안은 그의 모습을 연희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이 간판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생 또한 오늘부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가시죠. 연희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상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50년 전 차마 잡지 못했던 그 손을 이제야 비로소 마주 잡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겨 텅 빈 사진관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섰다. 뒤돌아본 사진관 유리창에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나란히 비쳐 보였다. 50년 전 그날 그 유리창 안쪽에서 서로를 향해 웃던 두 젊은이의 모습과 겹쳐지듯이 몇 달이 지났다. 상근 사진관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빵집이 들어섰다. 낡은 간판 대신 새로운 상호가 걸린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읍내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예전 사진관 자리라고 부르곤 했다. 새로 들어선 빵집 주인은 개업 인사차 상근을 찾아와 가게 한쪽 벽에 예전 사진관의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걸어두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상근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그의 50년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가게 한편에 조용히 남게 되었다. 상근은 그 후로 연희와 함께 새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읍내의 작은 방을 얻어 지내며 한 달에 두어 번은 서울을 오가며 연희를 만났다. 때로는 연희가 이곳까지 내려와 함께 근처 하천을 산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나이를 생각하면 서두를 것도 조급해할 것도 없었다. 그저 남은 날들을 천천히 함께 채워가면 그만이었다. 가끔 두 사람은 함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젊은 시절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이제야 하나씩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바닷가 마을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날, 연희가 문득 말했다. 이런 풍경을 상근 씨랑 같이 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상근은 그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 민박집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파도 소리를 들었다. 상근이 나직이 말했다. 이런 밤이 하루하루 쌓이면 50년의 기다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연희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다소 놀랐지만 어머니의 오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응원했다. 큰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저희는 처음 봐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상근은 오래도록 마음이 뭉클했다. 막내 아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몇 차례 상근을 직접 만나본 뒤로는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그는 상근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고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이렇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근은 그 말에 그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할 뿐이었다. 둘째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두 사람이 종종 만나 차를 마시곤 했다. 카페 한쪽 구석 자리는 어느새 두 사람의 지정석이 되었다. 손님들 중에는 두 사람의 사연을 전해 듣고 은근히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을 각자의 방에 소중히 걸어두었다. 연희는 그 옆에 낡은 극장표도 나란히 액자에 넣어 걸었다. 50년 전의 그리움과 오늘의 재회가 한 액자 안에 나란히 담긴 셈이었다. 상근 역시 50년간 간직해온 필름 봉투를 버리지 않고 그 사진 옆에 함께 보관해 두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가장 그리운 얼굴이라는 네 글자는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완성된 이야기의 증표로 남게 되었다. 상근은 종종 낡은 카메라를 꺼내 연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산책길에서 웃는 얼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옆모습, 손주들과 함께 있는 다정한 모습까지. 그는 이제 더 이상 몰래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연희 역시 그의 렌즈 앞에서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활짝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작은 앨범으로 엮어 서로에게 하나씩 선물했다. 앨범 표지에는 연희가 손수 쓴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50년 만의 봄. 상근 씨. 어느 봄날 오후. 연희가 그의 곁에서 물었다. 요즘도 가장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 예쁜 표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근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다만 이제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어서 훨씬 더 좋은 표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그녀는 상근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이 앉은 벤치 너머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50년 전 그 가을, 극장 앞에서 우산을 나눠 쓰던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 봄날의 풍경 위로 조용히 겹쳐지는 듯했다. 봄이 되니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연희가 나직이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근이 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결국 서로를 다시 찾아낸 두 사람의 조용한 재회였을 뿐이었다. 젊은 날의 이별에는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세월을 원망 대신 그리움으로 견뎌낸 두 마음은 마침내 다시 만나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붙잡아야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상근과 연희의 이야기는 놓아준 사랑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역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을 50년 동안 홀로 간직해온 한 사람과 그 그리움을 낡은 종이 한 장 속에 품고 살아온 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진심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빛바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50년 동안 셔터 뒤에 숨어 남의 행복만을 찍어주던 한 사진사는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렌즈 이편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셔터 소리와 함께 반세기에 걸친 그리움은 마침내 따뜻한 재회로 완성되었다. 읍내에는 여전히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오늘도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그 눈빛 속에는 50년 전 그 가을날의 미소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결코 다시는 흐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언젠가 상근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미처 인화하지 못한 필름 한 장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필름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50년을 어둠 속에서 기다려온 한 장의 필름은 마침내 가장 따뜻한 빛 아래에서 완성된 사진으로 태어났다. 훗날 사람들은 그 작은 읍내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마지막 셔터의 인연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회자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두고 운명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그저 우연이라 했다. 그러나 상근과 여운이 두 사람만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도 우연도 아닌 5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두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빵집을 찾는 손님들은 이따금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들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사연을 궁금해하곤 했다. 빵집 주인은 그럴 때마다 간단히 이렇게만 답했다. 예전 사진관 사장님의 아주 오래된 인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50년의 그리움과 재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의 계절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으로. 50년 전 미처 마치지 못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